주태임의 주말 뉴스쇼 한 주간 방송된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눌게요. 차기 국회의장을 놓고 6선의 조정식, 추미애 두 분뿐 아니라 5선 의원들도 고민이 깊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정성호 의원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도 뭐 결심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뭐 처음부터 갖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또 동료 의원들이 예.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고 또 다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네.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고 야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갖고 정부 여당을 견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균형점을 찾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 위상과 권위를 좀 확립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은 당신이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으셔 갖고요. 예. 고민하다가 좀 나가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 나간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했다. 네. 명심은 나한테 있다. 네네네.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어제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성격상 네. 뭐 어느 분이 뭐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국회의장이든 나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한테가 그건 덕담이고요. 현안으로 좀 넘어가 네. 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에는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 임명했습니다. 어제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비서실장 비롯한 뭐 정무수석 등 그 대통령실 인선은 뭐 대통령 고위권한이니까 저희가 왈가왈부를 하긴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그런 바를 잘 실천할 수 있을런지는 좀 약간 걱정됩니다. 왜냐 워낙 이분은 대통령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대통령과 친구 사이입니다. 예. 뭐 일각에는 뭐 술 친구 이상의 가깝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 과연 대통령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쓴소리 해야죠 지금.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들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라, 국정 쇄신해라라고 하는 그런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충실하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자로 만들고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가고 유승민 뭐 전 대표를 당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몰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아직 신중 모드인데 아무래도 영수회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놓고도 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겠죠. 저는 국무총리의 역할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과거 역대 국무총리들 본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전 총리 네. 사실상 책임 총리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장관 임명 제청권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네. 그랬는데 그런 정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뭐 속된 말로 그냥 얼굴 보여주는 얼굴 마담? 뭐 그런 역할들을 되게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성격상 네. 총리에게 그 정도로 권한을 넘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제를 잘 아는 좀 지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잘 아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총리로는 그러면 경제를 잘 알고 또 어떤 협치의 상징도 되고 이런 인물로서 박영선 전 장관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고요. 하는데 역시 저는 제 경험상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예, 예. 스타일들이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과연 내각을 총괄함에 있어서 그 각부 장관들과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런지는 거기에는 확신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상당한 그 전문성도 있으시고 뭐 국회에서는 일단 법사위원장 하시고 예, 예. 그다음에 장관은 그 산자부 장관 하셨던가요? 중기부 장관 하셨던가요? 예, 하셨고 예, 하셨죠. 뭐 전문성이 있다고 좀 저 평가된 벤처기업부 하셨던가요? 중소벤처기업 예, 장관 예. 하셨죠. 그런데 다만 우리 야당에서 오랫동안 평생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이 가갖고 대통령과 정말 속 깊은 소통을 하고 속내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을 하면서 내각을 장악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걱정이 부분에서. 됩니다. 네. 육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이름이 주말에 급부상했는데 네네. 민주당에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한다더라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전형적인 TK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저는 뭐 할 수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예. 그럼 지금까지 하마평 나온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주호영 의원이 가장 그래도 원만하고 유연한 분이신데요. 또 어. 그 지역 내 민주당 어쨌든 관계자들은 되게 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영수회담 실무 협상은 네네. 어제 저 이제 인사 때문에 네네. 조금 전 소개해드린 그 인사 때문에 미뤄졌어요. 네네.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 상황 좀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되게 서운한 겁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절차들이 역시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절차들이 어쨌든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임명하는 과정에서 예. 실무협의가 좀 이렇게 중단됐다고 하지만 음. 사실 그건 뭐 그분들이 하는 게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건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용서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갖고 네. 저는 뭐 두 분이 지금 어떤 의제 때문에 이런저런 설왕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제보다는 좀 신뢰의 관계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내는 거. 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예. 앞으로도 많은 현안들이 생겨날 테고 또 국가가 여러 가지 또 위기적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여야의 대표들이 결국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 국회 제1당인 다수당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좀 신뢰 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면 전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생지원금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이런 거 다 올려놓고 얘기 시작이라도 해보자. 요 정도면 된단 뭐 말씀이세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뭐 당사자 예.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예. 그런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하겠습니까? 다만 아.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자신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그 의제를 꺼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모를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거 아니면은 뭐 회담 안 된다라는 의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이 그래서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네네. 보시는군요. 다만 뭐 최상병 특검 문제는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은폐, 왜곡 이런 것들이 일단 외압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좀 통 크게 받아들이는 게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단판 안 지어도 일단 시작만 하는 걸로도 오케이란 말씀이죠. 저는 사실은 그런 회담하고 나면 뭔가 땅땅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그냥 그림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올까 봐 확실하게 단판을 지을 수 있도록 결실을 맺도록 실무회담에서 정리하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거까지 뭐 욕심내시진 않 정리까지 확실히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뭐 알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냥 논의할 수 있는 틀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요 대통령이 이거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네. 한 일방적 주장만이 대통령께 전달된 것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문제도요.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연임이 뭐 다른 뭐 분들하고 얘기할 때 연임이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22대 국회 민주당에도 초선 의원 70명이 더 됩니다. 예. 사실요. 국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예. 분들도 많고 또 당내가 여러 아직까지는 많이 뭐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라고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 이래서 당내를 좀 통합하고 이재명 대표 외 대안이 지금 또 어떻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전 대표가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육선이기도 하고 또 강성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정식 의원도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당연히 친명이잖아요. 이렇게 경쟁하는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좀 배경으로 짚어볼 수 있는 게 네. 원래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사람들도 지금 국회의장 경선에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 후보군은 한 명으로 그냥 좁혀져 버리긴 했지만 또 당대표 후보군들이 원내대표로 많이 또 넘어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와서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이제 원래 당대표를 지원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 대표보다는 이제 다른 쪽 직군으로 많이 몰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이 경선은 사실은 정말로 좀 깜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 의원들끼리 뽑는 네. 선거는 그 투표는 좀 예측하기가 제일 그쵸.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도 좀 맞추기가 어렵고, 근데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경선도 좀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들어보면은 당원들은 추미애 그 당선인에 대해서 좀 지지 의사가 많아요. 근데 물론 당원들은 이제 투표권은 없는 상태죠. 그쵸. 네. 의원들한테 있는 건데 그 당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성호 의원의 그런 이제 지지도 꽤 강한 편입니다. 뭐 조정식 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네네네. 조정식 의원은 그 총선 공천을 좀 총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 명심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정성호 의원은 뭐 좌장이라고 불리고 음. 조정식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실무를 해가지고 이제 공천 받은 사람들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을 때는 이제 컷오프된 의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의원들이 있으면 조정식 전 사무총장은 국회의장 되기 힘들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 그냥 컷오프되고 교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선인들 사이에서 또 이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평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정말 또 좀 앞으로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요런 분위기 좀 어떻게 봐요? 그 국회의장 후보들이 다 좀 약간 선명성 네.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막상 그게 누가 되든 국회의장이 되면 그렇게 막 편파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당내 선거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보긴 보는데, 이게 왜냐면 21대 후반기 때도 보면 네. 선명성 경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후보가 김진표, 우상호, 조정식, 이상민 4명이었는데 네. 그때도 뭐 윤석열 뭐 국정 운영 막아내겠다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김진표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고도 왜 민주당에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는데 김진표 의장이 나중에 운영할 때는 보면 뭐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뭐 민주당에 경고도 주고 해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되게 세게 항의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조정식 의원이 되든 뭐 정성호 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실제로 국회의장이 되면 의회 민주주의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직권상정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간에는 보면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건을 상정을 할 그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걸 잘 손을 안 들어주면은 굉장히 좀 지연되는,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상황들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식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직권상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국회의장들은 직권상정은 최소화한다라고 그쵸.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국회라는 곳은 이제 타협하는 곳이니까. 최대한 합의를 해와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늘 그런 네.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이제 민주당 편을 들어주겠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게 바뀌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원래 민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의사진행 변경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상정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21대 국회랑 뭐가 달라지느냐? 좀 빨리빨리 상정되고 빨리빨리 처리된다. 요게 네.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또 200석은 야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공격적이고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결과는 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 계속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거부권에 막혀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쨌든 국회의장들이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려 했다면 이 다음 분부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는 있겠다. 하지만 결과 자체만 봤을 땐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수회담의 결과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의 그 누가 되느냐 네. 이런 것도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3명의 후보 중에서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정성호 의원은 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쵸.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회담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정성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엉뚱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다 같이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더 세냐라고 하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더 강해 그쵸. 보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조정식 전 사무총장은 열심히 또 추미애 당선인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대통령이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타협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강성인 사람이 좀 필요성이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대외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 그 영수회담 관련해서 또 뒤에서 얘기를 나눠보긴 할 건데 지금 국회의장 얘기를 해서 말인데, 근데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원들이 뽑는 건데 지금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전 대표가 돼야 된다는 뭐 추대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좋은 효과를 줄지 아니면 역효과를 줄지 이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번이었다라고 치면은 뭐 아직 21대 국회가 끝나진 않았지만 21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번 그 국회의장 뽑을 때라고 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번 총선 공천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당원들의 뜻도 사실은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의 뜻과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당원들의 뜻을 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네, 당원들이 네, 네. 주장을 하면 그대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사실 또 당내에서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나서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또 할 정도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당원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런 이제 정치학과 교수들, 정치학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게 네. 그게 이제 정당 정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현재 당원 중심이 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천권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정치학자들 대부분은 네. 공천을 당원들이 100%로 해서 음. 행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강성 당원들이라고 지칭되는 뭐 네. 강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어느 후보를 뽑아요. 음.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비판을 받고 다른 당원들이 더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정작용이 생길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현재 구조는 그냥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을 빌려서 그쵸. 그냥 명분으로 네. 삼는 그런 구조기 네.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상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당원들이 과대표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한번 경선을 거치면서 나온 네. 흐름은 당원들의 뜻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뭐냐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영수회담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 사실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난주에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진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엔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의제 그냥 두지 말고 하자고 한 배경은 좀 뭐가 있을까요? 당에 물어봤는데 이 대표 네. 쪽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거의 공식적인 입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진들은 의제 조율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과 없는 회담이 되면은 우리가 손해다. 뭐 손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우리한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을 고려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 민생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빨리 회담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와야지 민생이 좋아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이 표현에서 좀 떠오르는 의제가 한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빨리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의제를 뭐 조율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좀 양보를 한 모양새가 돼서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더 좀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공격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다라는 게 네.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했지만 네. 어제 상황들을 쭉 보면은요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면 일단 오전에 네. 본회의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거죠. 근데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간의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쟁점 법안들 다 밀어붙여서 처리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담 직전에 우리 이제 곧 쟁점 법안들 처리한다 이런 압박을 한 가지 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영수회담을 그냥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네. 경제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에서 의원들이 방송 나가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영수회담 먼저 하자고 해놓고 지금 보니까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다. 뭐 태도가 좀 이상하다. 네. 속내가 불량하다. 이런 네. 표현들을 막 쓰거든요.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권을 이제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랑 같이 다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얘기는 결국에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전방의 압박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본적으로 양쪽이 좀 이 의견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수인데 이번에 어떤 의제를 가져와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네. 국민들이 대체로는 민주당이 해낸 것이다 이렇게 볼 거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회담 의제로 그게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 25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에 따라서 지급된 거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결정에 따라서 지급된 거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준 거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네. 결국 이 의제들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것들이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다 민주당이 가지고 온 그런 성과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성과물을 주기보다는 그냥 일단 만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선 정도만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전방위 압박을 해서 결과물 한두 개만 네, 네. 온다고 하더라도 또 성과로 또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정치적 이익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의제 조정까지도 어려웠던 건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의제 없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뭐를 좀 제일 얘기를 많이 할까요?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후에 이제 2차 회동 전으로 보면은 아예 거의 공식적으로 당의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민생지원금 얘기를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최상병 특검법은 모두가 거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뭐 감사원장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장경태 최고위원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들이 나서가지고 아예 사실상 의제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펼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1차 그 실무회동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때 뭐 언론사에서 보도가 3+1로 간다 뭐 이런 보도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의제가 많다. 네. 그러니까 제한한 의제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시행령 통치 중단,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중단 뭐 이런 것들도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의대 정원 조정 문제도 당연히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마 던져놓은 의제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 회동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 안 가져왔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던져놓고 이제 안 돌아왔다라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 네. 그럼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몇 개 정도는 그 중에서 골라서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좀 이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가 있었어요. 뭐 정성호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좀 분위기 어때요? 일단 뭐 친윤 의원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무총리도 아니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인데 사실 친윤일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그럼 저희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쓴소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는 어렵다. 네. 근데 결정적일 때는 의견을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도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원내대표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몇 개 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결정적일 때는 할 말을 하더라. 그런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당내에서는 비서실장으로는 좀 오버스펙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네, 네. 근데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홍철호 전 의원이 당내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탈하고 좀 의원들 기자들 의견을 좀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네. 조정하고 이런 거에 되게 잘 맞는다. 왜 굽네 치킨 창업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막 재벌 회장 같은 느낌은 없다. 이제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비윤 의원한테 좀 물어보면은 사실 친윤이라고 비판하는 거 다 이해하고 맞다. 네. 근데 그런데 사실 누가 하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총선 참패 이후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사실 다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그만하면 최선을 다한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좀 제일 큰 특징은 그 관료 출신들을 쓰지 않고 국회의원 출신들을 썼잖아요. 네. 좀 이제
비윤계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에서 좀 그 대통령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실장은 좀 아쉽긴 하다. 이제 비윤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나름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비윤이고 소통을 비교적 잘하는 편이니까 이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네. 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음. 고민을 했다. 고민을 한 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다. 뭐 이런 평가가 당내에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네. 면에선 좀 그런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리고 대표적인 유승민계 중에 한 명이거든요. 홍철호 정무수석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 발 나아간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언론이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많이 드러난 인물은 아닌데 홍철호 그 수석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그 발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 사업가 특유의 그런 뭐 그 사교성이 좋고 그 여야 의원 두루 잘 알고 기자들하고 관계도 좋고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총리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주호영 의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총리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권의 이제 주호영 총리 가능성 물어보면은 네. 굉장히 낮게 봅니다. 아.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좀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왜냐하면 사실 여권 관계자 발로 주호영 총리가 얘기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보도된 거 보면 민주당 쪽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한 의원 말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총리 지명 못하는 거 알고 계속 민주당에서 띄우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왜냐하면 네. 물론 주호영 의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대구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영남당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호영 총리를 지명할 수 있겠냐, 뭐 네. 이런 거고 아까 이제 비서실장이랑 좀 이어지는데 총리는 지금 더 구인난을 겪고 있거든요. 인선이 좀 쉽지 않다. 네. 국회에서 좀 민주당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수회담 하고 나서도 조금 더 뭐 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도 얘기를 네. 하고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뭐 이준석 뭐 대표 등이 띄우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어차피 낮은 걸 알고 띄우는 거 아니냐.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홍준표 시장이 이제 만찬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뭐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되게 지나가는 말로 나온 정도였을 것이다. 네.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서 실패한 이후에 좀 총리를 그렇게 좋은 스펙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네, 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총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일단 두각을 나타내기도 어렵고 성공해도 정권의 2인자 수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홍준표 시장이 총리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책임 총리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예측들을 네, 좀 네. 했었어요. 그래서 제안들이 많았던 거고요. 이게 왜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뭐 그 여권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또 윤 대통령이 상당히 뭐 수긍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관계가 단지 정치 선배가 아니고 네. 검사 선배이기 때문에 그 검사 출신들은 이제 검사 선배에 대한 그런 예우가 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수용이 좀 된다라는 거죠.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그래서 검사로도 선배고 정치인으로서도 선배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총리를 가게 되면은 뭐 홍준표 시장 캐릭터 자체가 뭐 어떤 말들을 뭐 아끼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기하게 되면 반영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다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용산이나 정부가 그렇게 안정돼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총리마저도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더 혼란스럽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내분 같은 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리가 인선이 늦어지는 거는 결국 영수회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총리는 그 야당의 그 도움이 없이는 표결 그쵸. 인준을 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모양새라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은 이걸 먼저 얘기하지는 않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제로 던지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먼저 하면 뭐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분위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회담이 잘 되고 대통령이 그 의제 중간에 뭐 총리 인선을 살짝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점상으로 그게 실제로 이제 발표가 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뭐 총리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발표가 나지 않더라도 이후에 총리 인선이 영수회담 이후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비판만 안 하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당이 손들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점 자체는 아마 뒤로 좀 밀릴 걸로 보이고 영수회담 전에 발표를 해버린다라고 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야당 쪽에선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결국은 대통령과 비대위의 오차는 없던 일이 된 건가요? 아니면 비대위원님들은 가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어제 그러니까 뭐 당직 없는 비대위원들, 예. 그러니까 외부 비대위원들만의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목방, 단톡방? 성격으로. 네네네. 예, 예. 거기에서 어제 속보, 단독 보도가 공유되면서 다들 이거 전화 받은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저희 비대위원들 중에서 별다른 오찬과 관련해서 연락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럼 한동훈 사실관계는. 위원장 외에는 연락받으신 분이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무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되는 같습니다. 거군요. 예. 왜 초청을 한 위원장은 거절했을까? 물론 건강상의 문제로 어렵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정말 건강만의 문제겠는가? 서운한 마음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예. 저도 예를 들어 우리 김현정 앵커님하고 네. 식사 약속 잡는다라고 하면 네. 곧바로 이렇게 이틀 상관으로 더군다나 토일을 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야, 몇 개 시간을 달라 그리고 일주일 정도 말미는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뭐 사전에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상당히 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제안을 좀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봐도 이렇게 건강이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네, 네.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간 이제 총선 과정에서 그래서 되게 게다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총선 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책임론 거론하면서 네. 뭐 한동훈 때문에 졌다, 셀카놀이 했다, 우리 당엔 얼씬도 하지 말아라, 폐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대통령이 먼저 만났단 말입니다. 네.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세간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성격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네.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네. 대단히 또 세잖아요. 그렇죠. 예,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네,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할 때 서운하다고도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신 건 아니지만 생각할 때 그럴 것 같다. 예, 예. 저라면 한 10배, 100배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였을까요? 계속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토요일 밤에 SNS를 몇 개월 만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2월 이후로 한 예. 번도 안 했던 SNS를 했어요. 예.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쭉 길게 적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 없고 진중하기만 하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이 부분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 배신했다, 변절자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홍 시장님.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홍준표 시장님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던데 참 투명한 분이시다.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이제 가끔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딱 뭐 표식을 딱 꽂아놓고 예. 여기 절대 내가 돈을 묻어둔 곳이 아니다. 이분 보면 지금 홍준표 시장 뭐라고 하시냐면 예. 내가 절대 지금 한동훈을 대권 경쟁 후보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본 언론을 통해서는 모두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홍준표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모두 다 지금 한동훈을 대권 경쟁 후보자로 보고서 하고 있다. 견제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지금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 배신이라는 수사, 레토릭도 보면은 야, 이분은 정말 투명하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분의 과거 30년의 정치 행적이라고 하는 게 예.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본인의 어떤 일신상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서 나아가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 차례 또 아직도 언론상에 한동훈 위원장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네. 적어도 저는 이제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등판 시점이 정치를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할 거라면 그 다음은 지방선거면 2027년 6월이에요. 예. 너무 멀잖아요. 예. 그때까지 쉬신다고요? 아니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계속 이제 물리적인 시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또 그 시간상으로 본다라면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다만 어떤 뭐 당대표 출마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뭐 행동 이외에 본인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당대표 선거는 안 나가더라도 SNS를 통한 정치 활동은 계속 하실 것이다. 이제 저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SNS에 저렇게 전격적으로 글을 쓰시는 걸 보고서. 예. 대통령이 회동을 제안한 또 한 사람 이재명 대표입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우선은 네. 회동 자체가 총선 결과에 반영된 민의를 수용하는 의미 아닐까. 그런데 이제 다만 네. 우리나라 기존 뭐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사례는 드물더라고요. 저도 쭉 검색을 해보면 네. 당장은 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 사안은 네. 바람직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이다. 되지도 않을 것이다. 현 정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재원 마련이라든가 기타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총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인데 사실 이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특검법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도 의제로 올리자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우선은 좁게 최상병 특검법만 말씀드려 본다라면 지금 현재 여당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절차상으로 방법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신다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수처의 역할 그리고 그간의 어떤 성과라고 한다라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별반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런 부처가 돼버린 이상은 이것은 최상병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전 대사 지명권과 관련해서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이것은 최상병 그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상병 특별법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혹시 이게 뭐 의제로 올라갈지 안 갈지 아직 좀 미정입니다만.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범위를 좁혀가지고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뭐 양평 고속도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근거가 없다. 그것은 의제로 올라오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거 말씀. 자체가 의제로 맞지 않다. 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식사 제안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거절을 하면서 이제 많은 뉴스가 됐었어요. 김 전 비대위원은 금요일에 전화를 해서 다른 여지 안 주고 월요일 오찬 정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의 이제 제안을 한 건데 거절했다는 거 여기에 담긴 의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에 그나마 좀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단 두 관계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절을 했고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긴 있지만요.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뭐 우리가 아는 1차 갈등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이 있었고 2차 갈등 이제 이종섭 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총선 막판에 이제 의정 갈등 때 대국민 담화 이게 좀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위원장이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받아들여졌고 그때 굉장히 한 위원장이 좀 낙담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한 위원장 2,000명 뭐 정해진
정해진 거 아니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그랬었죠. 했었죠. 예, 그래서 예. 그게 양측의 서운함이 가장 큰 사건은 사실 그 대국민 담화였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나마 좀 연락을 하고 상황을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라고는 합니다. 비대위원이랑 만찬에 참석했을 때도 뭐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실제로 지금은 뭐 집에만 있는다더라 막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이제 그걸 거절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마 둘 다 지금 보는 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왜냐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니까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동이 이제 안 되는 수준이 아니면은 네. 그러면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관계가 좋았다면은 대통령이 이제 부르는 경우에는 뭐 며칠 전에 불렀다고 안 된다고 하는 정치는 없을 거다. 그렇죠. 이게 좀 네네.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절의 의미로 보는 분위기가 많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좀 끊어졌다라고 좀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네. 그 홍준표 시장 만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아. 그 페이스북에다가 쭉 써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회동을 했다라는 거는 음. 그리고 또 회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했다라는 네. 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뭐 예전에도 이미 좀 많이 음. 멀어졌다라고 했었지만 네. 그러나 이제 더욱 확정적으로 이제 멀어진 어.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찬과 만찬의 또 무게감이 또 다른데 한동훈 위원장 오찬이었잖아요. 거기서도 조금 이제 그 벌어진 사이가 느껴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 이제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은가 안 좋은가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식사를 거절하면서 뭔가 좀 명확해진 네.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다시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건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된 건지 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정치인 중에 약간 법조계도 잘 아시는 혹은 뭐 법조 출신이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래도 회복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둘 다 검사 시절에도 수사하면서 막 충돌하고 뭐 회복하고 그랬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둘이 얼마나 돈독한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그럴 뿐이지 물론 당장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그거는 나이브한 소리고 둘 다 이제 정치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검사장, 사장검사 이럴 때랑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완전 끝났다고 봐야 된다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져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니까 네. 굳이 한동훈 위원장을 품을 이유가 없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서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그냥 아예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네. 덧붙일 말. 아니 거의 비슷한데 그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필요성이 서로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이제 나머지 임기 동안에 네.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역할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굳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행정부에서 해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 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제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총리 인선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인선들이 어려운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를 봐도 뭐 대표적으로 그제 있었던 일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나경원 당선인이 그 헝가리 저출생 해법을 다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이 반윤 색채 혹은 뭐 비윤 색채를 더 강화시키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김경일 전 비대위원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제 향후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관심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까? 이건 계속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안 나올 것이다도 있지만 네. 나와서는 안 된다가 안 된다?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아무리 정권 심판론이라고 해도 그 패배의 책임이 있는 수장이 곧바로 나오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제일 크고요. 네. 좀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정말 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불을 들어보면은 좀 일단 쉬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너무 소진됐다. 그래서 보궐선거 때 등판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아니 보궐선거가 사실 뭐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뭐 지선도 2년 후인데 언제까지 쉬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쉬는 것도 정치다. 근데 이제 그걸 아직 한동훈 위원장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이라도 유학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 아. 패배 전에 절대 유학 안 간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어차피 여기 있으면 윤한 관계가 좋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고 아까랑 이제 연결되는 거지만 안 좋으면 친윤들이 막 공격할 거고 그러니까 잠깐 뭐 외국을 나가든 뭔가 공부를 해서 외교를 공부를 하든 네. 대권 주자가 된다면 이제 경제든 공부를 하고 난 게 낫지 여기서 괜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나갔다 아. 와서 보궐선거 때 들어오는 게 최선이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존 문법으로 하면은 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불출마가 맞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 문법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한동훈 네. 전 위원장이 음. 기존의 정치 스타일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문법에서 보더라도 못 참는 것도 또 문법이라는 거예요. 아. 보면 이제 그런 각종 선거가 있으면은 네. 정치인들이 참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왜냐면 계속 질문 받고 이런 네. 게 처음에 전화 받고 전화 너무 많이 받고 기자들이 늘 따라다니고 이런 게 할 때는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리워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총선 때 선거운동하고 다닐 때 그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유권자들이 환호하는 그런 그쵸, 것들은 그쵸. 뭐 다른 걸로 뭐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뭐 즐거움이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그것도 중독이라는 표현도 네, 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선거가 있을 때 참을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략적으로 보면 안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하지만 나올 가능성도 이런저런 이런 요소들 때문에 뭐 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요거는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를 놓고도 이미 뭐 정해져 있다. 이철규 의원으로 정해져 있다. 뭐 답정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 사실 직후부터 네. 이철규 원내대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뭐라 보면은 의원들이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사실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어차피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음. 당사자는 뭐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인재영입 위원장 시절에 영입했던 사람들이랑 연달아서 계속 조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들어보면 뭐 상임위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게 사실 기자들도 뭐 저희 초선 의원들 만나면 상임위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런 거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질문인데 또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를 노린 질문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설이 나온 다음에 이제 타천 후보군들이 나서지를 않고 있어요. 아. 확실히 그 눈치를 좀 보는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나오면 어차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만 여당 원내대표지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될 거거든요. 22대 국회에서. 네네. 야당은 뭐 계속 무슨 법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원내 협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박찬대라는 굉장히 친명 원내대표가 이제 이미 사실상 내정돼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부권 전국이 오면 또 8표 이탈하는 경우를 막아야 하는 굉장히 좀 힘든 자리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신윤 의원 말 전해드리면 사실 자기는 당을 위해서는 이철규 원내대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힘 있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고 네. 당 내부 관리에도 좋을 것이고 협상하는 데도 최선이다. 근데 사실 이철규 의원이 나오면 도로 친윤당이라는 그쵸. 욕을 피할 수는 네, 없다. 네. 근데 그거는 이철규 의원 개인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철규 의원이 만약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미 선거 참패를 겪었는데 다시 이제 친윤당으로 갈 수 있다는 그게 되게 강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리더십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거론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후보군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원내대표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의석수도 모자라고 지금 원구성 협상도 굉장히 난관이 그쵸. 예상되죠. 네, 이미 네. 민주당에서 다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비운계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는데 비운계 쪽에 나서가지고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책임론 물어가지고 바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친윤계가 나서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참에 뭐 관계자 표현 전해드리면 이참에 친윤 뜻대로 다 하게 두고 그 모든 책임도 다 친윤이 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게 네.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안 나서도 되는 게 상황도 안 좋지만 원내대표 후보군들은 기본적으로 기회가 좀 많아요. 총 4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한 번 됐으면 그중에 한 번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 번 넘겨도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번엔 넘겨도 된다. 그리고 네. 안 좋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좀 재밌게 보이는 거는 양당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원내대표가 한 명씩으로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드린 여당은 그런 상황이고 음.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너무 압도적인 친명으로 딱 그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 네. 나니까 나머지들을 포기해가지고 내용은 다른데 결과는 비슷한 좀 그런 뭐 신기한 상황도 좀 나타났다는 것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야 협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덜하는 게 있을까 싶은 게 지금 지금 이미 상황에서는 네. 여야의 협상 가능성이라는 건 좀 굉장히 낮아 보여요. 네, 네. 민주당의 인식 자체가 지금 압도적인 의석으로 민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 주도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좀 잘 되는 그런 국회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목표 자체는 대통령실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면 국회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협상을 할 필요도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법사위원장도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중에 어떤 수만 하나만 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처리된 법안이 거부권의 벽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요 문제인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원내대표 얘기 나와서 마지막으로 짧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 나오고 정성호 의원도 뭐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는 반대 의견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는데 그 참모군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들을 꽤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그런 게 당연히 아니라 그냥 대선에 뭐가 더 좋으냐 이거 가지고는 좀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번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반복해서 들은 게 그냥 이제 A+ 성적 받았는데 왜 또 성적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네네. 챔피언 벨트 찬 사람이 왜 또 곧바로 방어전을 치러야 되냐. 이미 한번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다음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다시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만약에 총선 거둔 성적이 A+라고 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더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측근들은 안 나가는 게 좋다라고도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 하면 또 다른 대표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좀 얘기들도 있어요. 좀 지금 상황을 하나 보면은 최근에 정무직 그 당직자들을 다 바꿨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사무총장 포함해가지고 다 바꿨는데 네. 거기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예를 들어서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나와야 되니까 바꾼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측면도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8월 28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임기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다음에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안 나와서 누군가가 됐는데 그 당직자를 교체할 수가 있겠냐. 이재명 네.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을. 그런 과정들부터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그냥 좀 세력이 너무 약한 뭐 그냥 이제 내세우기용 네. 그런 이제 당대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차라리 직접 맞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섞여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바삐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회담 얘기를 좀 주로 하게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수무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